됐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도와달래요. 괜히 불쑥 들어오지 마세요. 알겠어요. 다치지 않게만 하세요. 나는 왜 또 사람을 밀어낸 걸까? 은퇴 후 귀농을 선택한 남자의 기막힌 사연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이름은 남혜진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바닷가도 아닌 산속 계곡 옆 외딴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은퇴하면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 텃밭 가꾸며 평온하게 살아야지.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렇게 외롭고 서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년 전 은행에서 마지막 퇴직 인사를 받고 나오는 길. 그날 하늘은 어쩌면 그렇게 파랗던지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허탈감의 전조라는 걸. 사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 둘은 서울에 정착해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고요. 회사라는 굴레가 사라진 후 혼자 남은 60대 남자의 일상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무서웠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식사도 간편식으로 때우고 그렇게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도시를 떠나자. 남들처럼 나도 시골로 내려가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알아본 곳이 경남 하동 끝자락 쌍계사 너머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집 한 채와 작은 밭이 붙은 땅. 60대 중반이 되면 기초연금도 나온다 했고 퇴직금 1억 중에서 7천만 원으로 낡은 농가주택 하나를 샀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보겠다고 다짐했죠. 이사하던 날 트럭에 짐을 싣고 국도 따라 내려가던 길. 멀리 보이던 산등성이 너머로 햇살이 퍼지던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게 희망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삿짐을 내리며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슬쩍 나와 구경하셨습니다. 어이쿠, 도시 사람 왔네잉. 혼자 살라고? 아유, 별일이네. 처음엔 다들 환영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웃음 뒤에 낯선 눈빛, 그건 환영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첫날 밤, 방 한켠에 짐을 덜어놓고 누웠는데 창밖에 벌레 소리만 들리더군요. 부산의 야경, 시끄러운 골목, 식당 소리. 그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을 그 밤 처음으로 속으로 삼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며칠 뒤부터 현실이 되어 저를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온 지 딱 보름쯤 지나자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엔 대략 20가구가 있었고 모두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말을 붙여보려 해도 예의하고 웃기만 할 뿐 곧장 몸을 돌리거나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나는 분명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외면당하는 느낌이 드는 걸까? 귀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한적했습니다. 그 한적함이 때로는 호사처럼 느껴졌고 어쩔 땐 감옥처럼 답답하게 다가왔습니다. 밭은 넓지는 않았지만 상추, 열무, 고추 정도는 충분히 심을 수 있었죠. 그래서 유튜브로 농사 영상도 보고 시장에 가서 씨앗도 사고 손수 삽도 샀습니다. 문제는 땅이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흙이 너무 굽고 두 번째 삽질부터는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도 없고 농기계도 없는 저는 그저 아파트 살던 노인네였던 겁니다. 며칠 뒤 이웃집 아주머니가 대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이구,
농사 짓는 다카이 혼자 할 수 있겠어요?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말 속엔 살짝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히 창피해서 예, 뭐 좀 해보려고요. 하고 웃었지만 그 뒤로는 그녀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텃밭엔 싹도 안 트고 물은 잘못 줬는지 말라 죽고 하루는 고추 모종이 바람에 쓰러져 버려서 그냥 멍하니 쭈그리고 앉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마당을 슬쩍 지나가더군요. 모자 깊이 눌러쓴 남자 어르신이었는데 저랑 나이차가 별로 안 나 보였어요. 그는 조용히 고추를 일으켜 세워주곤 한마디 없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고맙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이 마을에도 말 없는 사람이 한둘은 아니구나 하며 중얼거렸을 뿐. 텃밭은 그렇게 실패로 끝났고 저는 어느덧 집안에서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선 매주 둘째 주 수요일에 경로잔치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딱 한 번 나갔다가 저 사람 어디서 왔대요? 라는 뒷말 듣고는 그 다음부턴 문턱도 안 넘었습니다. 저녁이 오면 마당에 나와 앉아 한 손에 컵라면 들고 멀리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저는 웃는 법을 까먹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동의 겨울은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도시에서는 난방이 자동으로 돌아가던 게 여기선 보일러 기름이 생명이었습니다. 한 통에 20만 원이 넘는 기름값을 보며 처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대로면 6개월 안에 생활비가 바닥나겠네. 퇴직금 6천 중에서 집값 3천, 이사 비용과 초기 정비비 700, 생활비로 쓰다 보니 남은 건 1,800만 원 남짓. 가끔 서울에 있는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오긴 했지만 아빠 잘 지내시죠? 하는 말에도 그래 바람 좋고 조용하다 하며 괜히 괜찮은 척만 했습니다. 실은 밥상 위엔 마른 반찬 두어 가지뿐이었고 냉장고엔 늘 텅 빈 공간만 가득했죠.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하지만 그럴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마을 버스를 타러 읍내에 나가도 사람들은 3, 4, 5 짝지어 움직였고 저는 그 속에서 풍경처럼 스쳐 지나가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락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아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벽에 기대 앉아 그렇게 한참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 대신 사진 속 웃음만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득 허리 통증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밭 일할 때 삐끗한 허리가 점점 악화됐던 겁니다. 진통제를 삼키며 누워 있는데 그날따라 집안의 냉기가 확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기온 때문이 아니라 고요함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이 느끼는 정서적 한기였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그 물음에 대답할 사람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딸은 바쁘고 마을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나는 그저 이곳에서 홀로 살아있다는 환상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왔죠. 저는 은퇴 후 외로움에 지쳐있던 어느 날 우체통에 작은 손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스르륵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사람의 온기 한 줄기가 그리운 걸까? 그 밤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날은 입춘 며칠 전 바람이 사납고 하늘이 흐렸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식사는 컵라면 하나로 때웠죠. 문을 여니 바람이 문짝을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대문 앞엔 누런 봉투 하나가 흙먼지 속에 반쯤 묻힌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지? 주워보니 봉투엔 이름도 발신인도 없고 그저 낡은 고무줄 하나로 묶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들고 들어와 풀어보니 안엔 손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힌 쪽지 한 장과 고춧가루 한 봉지 그리고 찐고구마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지난번 고추 세워주신 거 사실 저였어요. 아저씨가 자꾸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걸렸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지만 드세요. 너무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었구나.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그날의 컵라면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굴까? 그날 지나가며 고추를 세워줬던 그 남자였을까? 아니면 이웃집 아주머니? 그도 아니면 마을에 사는 누군가? 정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봉투 하나가 제 마음을 툭 건드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찐고구마 하나를 조심스레 덜어내어 찜통에 데워 먹었습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단맛이 나는 줄 정말 오랜만에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전기장판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완전히 투명한 존재는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이상하게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은 여전히 잡초밭이었지만 봄이 오면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싶었고 시장에 나가 창거리라도 사오고 싶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뒤 장보러 읍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 안. 버스 맨 뒷자리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죠. 모자 푹 눌러쓰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 고구마 당신이 놓고 간 거 맞죠? 그는 살짝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더니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아저씨가 자꾸 마당에만 멍하니 앉아 계셔서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울컥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아주 작은 따뜻함일 수 있다는 걸. 버스에서 내려 함께 걷던 길. 우리는 몇 마디 말도 없이 산길을 따라 나란히 걸었습니다. 산새 소리, 바람 부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이 걷는 발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최용만이라고 합니다. 올해 69 됐어요. 이 마을에선 15년 넘게 혼자 살아왔답니다.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미국으로 간 지 10년 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요, 사람들이랑 섞이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말수가 줄더라고요. 말 안 섞으니까 싸울 일도 없고 오해도 없고 그 말이 꼭 제 얘기 같았습니다. 나도 어느 순간부터 말을 줄였고 그렇게 줄이다 보니 사람도 멀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용만 씨는 김치 반 포기와 직접 담근 된장 한 통을 들고 제 마당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같이 밥 한 끼 하시죠. 이 동네에선 혼자 밥 먹으면 밥 있습니다. 허름한 마당의 작은 탁자에 된장찌개 하나, 두부 한 모, 마른 멸치 한 줌이 놓였습니다. 그건 정말 별거 없었지만 그날의 밥상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용만 씨는 말이 많진 않았지만 가끔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었습니다. 퇴직금? 저도요. 처음에 연금 말고 일시불로 받았다가 경운기 사서 밭 한참 밀었죠. 결국 고장나고 수리도 못해서 그냥 던져놨어요.
지금은 기초연금이랑 소일거리로 버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들 이 나이쯤 되면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또 살아가는 거였구나. 그날 이후 용만 씨와의 관계는 조심스레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다녀오고 내 마당 한편의 작은 텃밭을 다시 일구기 시작했죠. 고추 모종 심는 법, 물 주는 타이밍, 비닐 멀칭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냥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들여다봐야 돼요. 말은 못해도요. 식물도 사람도 매일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엔 어느덧 작은 초록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제 마음속에도 오랜만에 무언가 싹 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아무도 내 삶에 깊이 들어온 적 없었는데 이 조용한 이웃이 말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있던 부엌에서 저는 찬장을 열고 찐고 구마를 하나 꺼내 천천히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따뜻하고 달았습니다.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마당 텃밭엔 초록이 제법 자리를 잡았고 고추 모종이 제법 자라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괜히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용만 씨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마을회관에서 잔치가 있답니다. 읍내 보건소에서 의료봉사도 오고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찰밥도 나와요. 우리 같이 가볼래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뒷말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도시서 왔다고 잘난 척 하더니 혼자 댕기더라. 그 말이 낙인처럼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용만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 처음엔 다 그래요. 그냥 말 안 걸었다고 해서 싫어하는 건 아닐 겁니다. 먼저 인사 한번 해보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다시 마을회관 문을 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슬며시 고개를 돌렸고 처음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혜진입니다. 이 마을로 온 지는 1년 좀 넘었고요. 사실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회관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이구, 이제 보니 인상이 좋네. 고추 잘 키운다던데. 그 한마디에 여기저기서 웃음과 말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찹쌀떡 하나,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사람들과의 웃음 한 줌을 얻었습니다. 회관 앞마당에서 사진 봉사하던 분이 단체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엔 오랜만에 보이는 편안한 미소가 담겨 있었고 용만 씨는 옆에서 조용히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찬장을 열고 오래된 앨범 옆에 마을회관 사진을 한 장 끼워 넣었습니다. 아내의 사진 옆에 새로 찍은 제 사진이 함께 놓이자 왠지 모르게 오래 비어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사라지는 건 연결 속에서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그게 사람을 다시 살게 한다. 6월 중순 비 예보 없는 날에도 소낙비가 종종 쏟아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에 텃밭 고추가 쓰러졌고 상추며 열무며 죄다 흙탕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나가 비닐을 덮고 고추 지지대를 다시 세우려다 허리를 또 삐끗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땀과 비가 뒤섞인 얼굴에선
짜증이 폭발 직전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만 씨가 마당을 들어섰습니다. 우산을 들고 조용히 제 손에서 지지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니, 왜 무리하셨어요? 이런 건 내일 아침에 해도 되는데. 그 말에 저는 순간 괜히 화가 났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다 내 밭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누가 도와달래요? 괜히 불쑥 들어오지 마세요. 말이 끝나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용만 씨는 한참 말이 없더니 우산을 제 앞에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치지 않게만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 안에서 철렁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허리는 욱신거리고 마음은 더 쓰라렸습니다. 부엌에 앉아 찐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도저히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선 빗방울이 처마를 톡톡 때렸고 제 마음속에선 무언가 몽글몽글 터질 듯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밀어냈을까? 용만 씨는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텃밭도 흙더미가 된 채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다 하루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자. 그날 오후 손에 감자를 삶아 봉지에 담고 용만 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예요. 그날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그냥 같이 먹자고요. 감자 방금 삶았어요. 문이 열렸고 용만 씨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만 씨, 그날 저도 섭섭했지만 이 나이 되면 화냈다고 인연 끊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작은 식탁에 다시 찐감자가 놓였고 우리는 한 입씩 천천히 나눠 먹으며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니까 상처도 주고 사람이니까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거구나. 그날 이후 용만 씨와의 관계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무 말 없이 마당에 나란히 앉아 고구마 싹이 올라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가 말했죠. 혜진 씨는 이제 이 동네 사람 다 됐어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살겠다며 외딴 마을에 들어와 텃밭 하나도 감당 못하고 사람들 시선에 움츠렸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같은 동네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그렇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7월이 되었고 마을회관에서는 복날을 맞아 작은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제는 제법 친해진 어르신들과 수박을 나눠 먹고 용만 씨와 함께 고기국을 끓이며 서로의 등 뒤를 믿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락방에서 퇴직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잔고는 200만 원 남짓. 하지만 더 이상 그 숫자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 30만 원, 소일거리로 얻는 시장 봉사비 10만 원, 그리고 이웃의 손에서 건네받는 반찬 한 접시, 고추 한 줌. 그 모든 것이 저를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장도 조금씩 보고 버스 탈 때도 기사님께 잘 부탁합니다. 인사하고 가끔 서울 딸에게는 너 바쁘면 전화 말고 문자만 해라 하며 어깨 펴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놀이터 그늘 아래 앉아 아이들 노는 모습도 바라봅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듭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말에 저는 손을 흔들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오늘도 씩씩하게 놀아라잉. 집에 돌아와. 된장찌개를 끓여 저녁을 준비하며 용만 씨가 선물해준 감자 두어 알을 꺼내 썰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속에서 된장 냄새와 감자향이 퍼지고 제 마음엔 그보다 더 따뜻한 여운이 퍼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 한 술을 뜨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은 목돈이 아니고 연금은 숫자가 아닌 안도감이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결국 인생을 견디게 해주는 진짜 연료였구나. 이제 저는 크게 벌지도 많이 가지지도 않지만 불안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게 이 나이에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불안한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보다 빠르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